달러 중심 국제 무역 시스템은 그 제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붕괴되고 있어요. 그 붕괴의 원인은 위안화라든가 비트코인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현대 바이든 정부의 의도는 비트코인으로서 별로 희망이 없다. 의도는 희망이 없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거 의외잖아요, 이거. 네. 그죠? 바이든 정부인데 지금. 그러면 과연 미국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을 말살시킨 실력이 있느냐? 거긴 답이 나와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국이 지금 이 규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북한과의 관계성에서 한국을 타겟팅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반도체를 여태까지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를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보지 않다가 지금 지정학이 완전히 부상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의 헤드쿼터들도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반도체학이나 전자공학 전공자들이라서 지정학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기네 비즈니스가 지정학이라는 걸 이제 세상 눈을 뜨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사안을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을 갖고 봐야 돼요. 이것은 출처가 칩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가 한 말인데 네. 세 가지 관점은 테크놀로지, 네. 비즈니스, 지오폴리틱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렇게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비트코인에서 지정학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지금. 네. 그러나 기술이나 비즈니스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동부의 금융 엘리트들도 그럴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밸런스를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없으면 쉽사리 이렇게 도덕적으로 접근한다거나 특히 조선 남자들한테 특징인데 성리학적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보면 그냥 미추, 선악 이게 아름다운지 추한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딱 지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나서 악추로 이제 분류가 되면 이거 하는 새끼들도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그렇죠. 네. 너무나 좀 안일하게 하나로 그렇게 단순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비트코인이 10년이나 건재한데 네가 싫어하건 이게 추하건 악한데 쓰이건 그건 일단 공부해보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나 비즈니스는 살아있는 거죠. 네, 지정학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정말 그러네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좀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지금 공화당이 최근에 하원 청문회에서 게리 갠슬러를 불러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질책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톰 해머 의원 같은 경우는 해임안을 건의를 직접 이제 의회에 발의하기도 했는데, 지금 공화당의 스탠스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게리 갠슬러가 이 혁신을 놓치고 있다. 그렇죠. 혁신을 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이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그렇죠. 매몰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테크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은 실제로 우호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했었죠. 건가요?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지금 그 기술 비즈니스 국가 안보에서는 스펙트럼이 차이가 없어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극명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못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는 전부 이슈가 문화 도덕적 코드입니다. 동성애, 게이 메리지,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청교도주의를 반대하는 자유주의 이 책에 다 써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부담이거든요. 나머지는 민주당에도 고립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 경쟁력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또 리버테리안이라고 리버럴이라고 뭐 혼동에 쓰지만 자유주의자들이 민주당에도 있고 공화당에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공화당이 기풍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공화당이 자유주의적 기풍이 좀 더 있으니까 그런 류의 이제 정치인들이 그래도 더 많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들이 여태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였단 말이죠. 근데 골수 안보 엘리트들은 다 공화당이에요. 또 정말 극단적인 세력들은 오히려 공화당. 네, 근데 여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 여기 목소리 커지니까 텍사스가 비트코인에서 엄청 호의적으로 하다가 확 돌아섰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느낌 오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갑자기 법안을 갖다 바꾸면서 그렇죠. 책을 보상금 안 주겠다 막 이렇게 또 그렇죠. 해버리고. 안보 이슈가 뜬 거예요. 야, 또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왜냐하면 최근에 또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가 이번에 얘기했던 게 약간은 비슷한데 반대의 의견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FTX 사태로 암호화폐 쪽에 이제 관심을 놓고 나니까
극소수의 사람들,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그런 게리 겐슬러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이 어떠신가요? 제가 그럼 팔로우를 잘 안 해서 미국의 그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해서는 제 분야도 아니고 제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엘리자베스 워런은 워낙에 반 비트코인이에요. 네, 워낙 강경한. 그러니까 복지주의자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케인즈안들인 거죠. 경제가 전공이 아닐 거예요, 그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들은 이 책에도 써 있지만은 그 우리가 그 칼 폴라니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써 있더라고요. 한국의 좌파들은 칼 폴라니 없이 장하준으로 가버렸어요. 아, 장하준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칼 폴라니가 원조인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원조를 네, 해야죠. 똑같은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칼 폴라니는 19세기의 근본주의적 자유주의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세기의 전쟁 전후의 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가 굉장히 조직화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렀던 국가는 그 이후에 복지도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챕터에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많은 걸 해결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주류들이고, 케인즈안들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한테는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게 신주단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달러 패권이 균열되면 이제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는 리버테리안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냐면, 총기를 소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NSA라고 하는 뭐 총기 라이플 협회 이런 데서 로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미국의 자유의 정신이다. 그리고 국가가 언제 획 돌지 모른다. 그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통조림 이런 거 잔뜩 갖다 놓고 탄환 갖다 놓고 써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때 미국 사회의 특징인데 코로나 때 제일 먼저 바닥이 난 게 사람들이 휴지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탄약이에요, 탄약. 진짜 또 새로운 미국적인 현상이 그죠? 네. 그들은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또.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풀뿌리로다가 이제 동정적이었죠. 왜냐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만지니까 케인즈안들이 짜증이 좀 났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발행하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달러는 지난 100년 동안 99% 가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러가 이 정도인데 뭐 대한민국 원화나 뭐 위안화나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그 가나 초콜릿이 200원이었어요, 200원. 그렇죠. 쭈쭈바 50원. 그러니까 지금 뭐 2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한 달에 뭐 10,000원씩 저축해가지고 30년 후에 1억을 주는 적금을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렇죠. 비극이죠. 그죠? 그 당시에 가처분 소득의 한 그래도 20분의 1은 넣었어야 20만 원, 30만 원 했어요. 그때 직장 월급이. 그렇죠. 그 10,000원 적금 부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속입니다, 돈으로. 그거를 리버테리안들은 이제 열받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랑 딱 등장하니까 조금 공부해 보니까 이거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공화당의 주류들은 주류라고 하는 게 콘센서스는 모르겠는데 많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비트코인에서 친 비트코이너든지 아니면 중립이었어요. 네. 근데 북한이 건드네. 이게 진짜 그 팩 돌아버린 거 지금. 진짜 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여파가 많네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북한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둔감해진 부분이 제일 둔감해요. 우리가. 둔감하고 아니 설마 북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심각합니다. 진짜요. 지난해 우리가 잘 아는 업체가 30분 동안 마비가 됐다가 얼마 있다가 불탄 거 기억나시죠?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증거인멸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안 하면 여기가 동맹인데 세컨더리 보이콧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해버린 거죠. 뭐. 그럼 그 증거인멸을 한 세력 자체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한 거예요.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우리나라 정부인데 전 정부가 한 거를 스캔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제 책을 보면 나오지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정한 데랑 거래를 하면은 달러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석탄을 공해상에서 자금 세탁해줬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은행, 농협 뭐 이런 데가.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터 빨간 레터 받았어요. 한 번 더 하면 니네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어떻게 행정부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는 아마 깠어야 돼요. 까면 이익이겠죠. 야, 전 정부가 이런 짓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나라 망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관료들이 있고 또
또 정무적 판단만 내리진 않잖아요. 그쵸.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그냥 한번 나 모른 척 하는 때 한번 이렇게 30분 동안 다운시키고 전 국민이 다 쓰는 무슨 SNS였는데 근데 이유 없이 다운시켜 놓고 했는데 못한 거지. 그래서 한번 태워라 그래서 태운 거지. 그래서 거기 같은 그 센터에 있는데 놀랍게도 그 회사 것만 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유를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근데 이거는 방송에 나가도 괜찮겠죠. 그때 제가 불려갔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와. 비밀로 해달라고 진짜. 저한테 굉장히 부탁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고 뭔가 이 내막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단순했던 것이 아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논리들이 너무 명확하시고 정말로 이게 어떤 증거들에 정말 입각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계셔서 그 SNS 업체 그 얘기는 저의 완전 100% 추론입니다. 네. 이거는 100% 추론이란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도 100% 추론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이상한 있다. 일이거든요. SNS 그리고 SNS 데이터베이스 보관하는 곳이 불을 탔다면 아마존 그렇죠. 크라우드가 불탄 건데 아마존 크라우드가 불탔으면 미국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난리가 났을 텐데. 근데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로는 동맹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증거인멸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충분히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더 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중국이었으면 까였죠. 세컨더리 보이콧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면 우리나라 일반 비즈니스맨이 비트코인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결제를 못 받아요. 네, 결국은 사실 이 미국의 동맹들이 그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에서도 이게 좀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치명적인 무기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 흥미진진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했던 질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그었던 건.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케인즈 학파를 옹호하는 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나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또 핵심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달러 패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중국과의 어떤 경쟁들 속에서 이 중국 사실 위안화가 급등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사용성이 좀 많이 늘어났다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그것보다는 이 정치인들이 비트코인과 달러 패권의 관계를 좀 많이 또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의 균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달러 패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달러 중심 국제 무역 시스템은 그 제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붕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붕괴의 원인은 위안화라든가 비트코인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붕괴의 원인은 미국 내부에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진짜 지정학을 알아야 되는데 지정학이라는 게 지리와 정치의 혼합물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금융을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지금 정학이 없더라고. 지경학이랑은 조금 다른. 지경학은 완전히 다르죠. 지경학은 완전히 또 이제 정치라는 분야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렇죠.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랑 완전히 연결하니까. 네. 여기 제가 고양이 얘기를 쓰거든요. 앞에 고양이 얘기가 나와요. 세력 다툼 얘기하면서 아기 그러니까, 고양이 얘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일 뭐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떤 원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반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상의 기억이 미디어나 작가들에 의해서 이게 확산되고 우리한테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꼭 개미나 벌이나 고양이처럼 움직여요. 그렇죠. 집단 의식들이. 그렇죠.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놓치는 인간입니다. 근데 정치를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거를 또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융이나 경제를 일구는 인간들은 굉장히 과거를 고민하지 않고 이해타산 따지고 장부가 맞으면 일을 하는 존재거든요. 네. 이런 존재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합리적 인간만 저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공부를 해오다가 이걸로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인문학인데 이쪽 지정학 쪽 학자들이 인간관하고 이 경제 쪽의 이 학자들이 인간관하고 너무 이게 계곡이 크니까 이 둘을 합쳐서 봐야만 되는데 그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네. 진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이 그냥
이게 무정부적이고 그리고 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생각들이고 이거를 좀 뭔가 지정학적으로 금융까지 해서 같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또 복잡한 집단 의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합리적인 인간에 대한 그런 고려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좀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어쨌든 지금 계속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초위험 자산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말살시키지 않을까. 근데 말살시킬 수도 없을 테고, 그리고 저자님 책에 보면은 역외금융, 뭐 유로달러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뭔가 느긋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말살시킬 리가 없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단일하지 않으니까 엘리자베스 어린 같은 분들은 말살시키고 싶으시겠죠. 의도도 봐야 되지만 실력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의도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현재 바이든 정부의 의도는 이제 비트코인으로서 별로 희망이 없다. 네, 지금 이제 여기는 물건을 갖고 의도는 희망이 없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 최근에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의외잖아요, 이거. 그죠? 바이든 정부인데 지금. 근데 이거는 실력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과연 미국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을 말살시킨 실력이 있느냐? 거긴 답이 나와 있어요. 없다? 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역동성이 나오겠죠. 이게 되게 싫어. 이거 말살시키고 싶어. 네. 근데 내가 말살할 능력은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그 역동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막 그 많이 막 뭔가 이게 대립들이 그렇죠. 뭔가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이 역동성을 내가 함수를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미친 광인이거나 아니면은 아무 지식이 없는 인간이고요. 여기서는 혼돈 이론입니다. 이제 이 변수가 너무 창발적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변수 자체가 너무 창발적인 거죠. 의도는 맞고 싶은데 실력은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온갖 사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사기가 특기입니다. 아, 그렇죠. 네,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했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막을 수 없다는 말을 시도했지 안 하고 있으면서 마치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구라를 피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못 막았다. 못 막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했지만 중국도 못 막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미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좀 미국 이슈는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아까 전에 정말 저자님 말씀해 주셨던 얘기 중에 세 가지 축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지금 테크와 비즈니스와 그리고 지정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 미국이 이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을 통한 혁신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미국이 다양한 얼굴이니까 미국이 또 정부가 까라면 까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정부가 너무 국가 안보는 너무 민감하고 엘리트들의 층이 달라요. 출신이. 국가 안보 엘리트들 중에서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도 있지만 머리가 보통 짧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거예요. 이들은 뭐 이들이 전면에 나서면 안 좋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전 세계에서 상무 정신이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어디 있냐면 미국 군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 동안 계속 전쟁, 현실 경험, 전투 경험이 있는 별이 되려면 30년은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대장부터 현장에서 전투 경험이 있어가지고 별을 단 장군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쵸, 미국이죠. 미국 유일합니다. 유일해. 우리나라 그쵸. 별들 전투 경험 없어요. 그쵸. 진짜 실전 경험이 있으면서 이 국가관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들은 미국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그들이 지금 발언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들이 발언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테크놀로지나 비즈니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다는 무조건 안보다. 삼성 반도체 너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쵸. TSMC 너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그냥 저는 그렇게 읽혀요. 맞아요. 뭔가 어떤 정황들을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단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강압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엔 또 이제 이 국가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거의 무정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말하자면 지미손 같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한테는 국가 안보에 대한 판타지를 좀 갖고 있어요. 그건 그냥 되는 거야. 개인이 중요해. 이들이 SNS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터트리는 그런 상상력은 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까라면 까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쵸. 다만 이제 어느 분야에서 컸든지 덩치가 크다 보면 국가라는 존재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글이나 골드만삭스가 2022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바이든 정부가 째려보니까 다 멈췄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런 눈치 보기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다들 뭐 그렇죠.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눈치 보기는 확실히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은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머리 짧은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만 위기가 2025년도에 온다. 그런 시나리오인데. 2027년도에 대만 위기 온다. 준비해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